말해보거라. 바쁘다면서 7년 동안 한 번도 내 아버지 제사에 안 왔으면서 어떻게 처가 제사는 갈 수 있었니? 그리고 아버지 기일에 장인 장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간다고? 기가 차는구나. 엄마, 제 입장도 이해해주세요. 입장? 대체 무슨 입장이길래 그러니? 언제 내가 너희 입장 이해 못해준 적 있었니? 너희가 바쁘다며 못 온다 해도 나는 그저 그러려니 했어. 그 순간 복심 씨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아들 부부가 흠칫 놀랐죠. 아들아, 며느라, 이게 뭔지 아니? 내 아버지가 생전에 너 고생 안 하게 하겠다고 평생 뼈 빠지게 일해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다. 너희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고. 그런데 너희는 잠깐 와서 내 아버지를 기리는 것도 못하겠다면 그 집 이제 비워줘야겠다. 네? 어머니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이 집 30일 안에 비워.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여기는 저희가 살던 집이잖아요. 무슨 제사 한 번 안 지냈다고 그렇게까지 하세요? 너희가 산 집이니?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 신혼 때 사준 거야? 근데 그 은혜도 모르고. 복심 씨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한테 단순하게 제사 한 번 안 왔다고 이러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지. 그걸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희는 거짓말로 안 오고 처갓집 제사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내가 내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가는 72세 강복심 씨입니다. 복심 씨는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작은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확인하고 찬장에서 오래된 제기를 꺼내 물로 헹구는 손길이 노곤했습니다. 남편의 7번째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매년 제사를 준비하는 일은 복심 씨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7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죠. 시장에 가서 제사 음식 재료를 고르고 집에 돌아와 제기들을 닦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왔습니다. 한 번쯤은 아들이 도와줄 법도 한데 말이죠.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복심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빗소리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날이었죠. 에고, 올해는 오려나 모르겠네. 스스로에게 묻는 말에 복심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덜 상처받는 방법이라는 걸 7년간 배웠으니까요. 복심 씨의 아들 진수는 아내 윤선주와 함께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복심 씨의 남편이 생전에 장만한 것이었죠. 남편이 허리가 굽도록 때로는 밤새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었습니다. 우리 진수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들을 위해 보금자리 하나는 마련해야지 않겠어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남편이었지만 정작 그 아들은 아버지의 기일에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엄마, 이번에는 해외 출장이라. 죄송해요, 엄마. 이번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아, 다음에는 꼭 갈게요. 진짜 약속할게요. 매년 돌아오는 핑계에 처음엔 서운했지만 복심 씨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직장 일은 놓칠 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복심 씨는 냉장고에서 김치와 몇 가지 밑반찬이 든 통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정성스레 만든 멸치볶음과 오이무침이었죠. 아들이 어릴 적 좋아했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해주신 반찬 맛있던데 좀만 더 해서 보내주세요. 하지만 지난번에 보낸 반찬통은 설거지도 되지 않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귀찮아했던 흔적이 역력했죠.
그때 복심 씨는 평생 참아왔던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며느라, 내가 반찬해서 줬으면 반찬통은 설거지해서 주는 게 예의 아니니?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에 며느리 선주의 얼굴이 확 구겨졌습니다. 어머님, 반찬은 감사했어요. 근데 그걸로 뭐라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그깟 설거지 하나 안 했다고. 해주기 귀찮으시면 저도 더 이상 부탁 안 드릴게요. 귀찮은 걸 떠나서 이렇게 보내면 어떡하니? 먹는 사람 따로 있고 반찬하고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건 아니잖니? 아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 잔소리 하실 거면 남의 귀한 딸한테 하지 마시고 본인 아들한테나 하시지? 이후로 복심 씨는 웬만하면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 미운 털이 박히면 아들마저 멀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유일한 가족인 아들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던 것이죠. 남편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심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도와줬으면 했지만 요즘 시대의 며느리에게 제사를 도와달라 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는 것을 복심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 모든 준비를 했죠. 하지만 적어도 아들은 아버지 제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마저 매번 회사 일을 핑계로 오지 않았죠. 바쁜 세상이니까. 아들도 회사에서 자리 잡아야 하니까. 창가에 기대앉아 빗방울을 바라보며 복심 씨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해하고 참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위로가 무너진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복심 씨는 아들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처럼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진수야, 주말에 시간 있니? 오랜만에 같이 밥이라도 먹자. 아들의 대답이 복심 씨의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제가 처가 제사 도와줘야 해서 다른 날로 약속 잡으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복심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시댁 제사는 매번 핑계를 대며 오지 않으면서 처가 제사는 도와준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남편 제사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아들이 처가 제사는 도와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처가 제사를 네가 도와준다고?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럼요. 사위 노릇 좀 해야죠. 엄마는 나를 너무 어린애로만 보는 것 같다니까. 언제부터 해왔는데? 결혼하고부터는 쭉 도와줬죠? 전화를 끊은 후 복심 씨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서운함이 한순간에 덮쳐왔습니다. 지 아버지 제사 때는 한 번을 안 오는 놈이 뭐? 사위 노릇? 아침이 밝아오자 복심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한 것이죠. 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일단 대화로 풀어보자.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주말 오후 복심 씨는 아들 부부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담은 반찬 2통이 들려 있었죠. 도미도 제기 닦는 것도 혼자 했지만 이번엔 미리 이야기하면 아들 부부가 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 때문에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서 있는 동안 복심 씨의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들어가던 아들 집이었지만 이제는 허락을 구해야 하는 남의 집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복심 씨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초인종 소리 뒤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즐거운 대화 소리, 그리고 갑자기 멈춘 대화.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복심 씨는 그 소리가 귓가를 스치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어머님? 문을 연 며느리 선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마치 원치 않는 방문객을 맞이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복심 씨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너네가 좋아하는 거 좀 해왔어. 진수는 집에 있니? 며느리 선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복심 씨를 맞이했습니다. 문을 활짝 열기보다는 반쯤만 열어둔 채 몸으로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죠. 아, 예. 진수 씨 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좀. 복심 씨는 망설이는 며느리의 뒤로 거실을 힐끗 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은 케이크와 와인 잔이 놓여 있었죠. 그냥 잠깐 들렀어. 애기도 할 겸 잠깐만 있다 가도 되겠니? 아, 네. 일단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마지못해 문을 열고 복심 씨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아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죠. 엄마가 온 것을 보고 진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표정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반찬도 좀 가져왔고. 할애기도 있고 말이야. 복심 씨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할애기요? 별일 아니야. 그냥 아버지 기일이 내일 모레잖니. 그래서 복심 씨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마치 불편한 주제가 나온 것처럼 몸을 살짝 뒤로 젖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수야, 이번 기일엔 올 수 있겠니? 질문을 던진 순간 아들과 주방에서 나온 며느리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눈빛 교환에서 복심 씨는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죠. 마치 미리 준비한 대답을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하려 망설이자 며느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 어머님. 저희 그때 오키나와 여행 가요. 항공권도 예약했고 호텔도 다 잡았거든요. 오키나와? 언제부터 계획했던 거니? 꽤 오래전부터요. 특가로 나와서 얼른 예약했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거절에 이제는 무감각해질 법도 했지만 어째서인지 오늘은 더 깊이 상처가 됐죠. 잠시 침묵이 흘렀죠.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반찬 가져오셨다고 했죠? 뭐 해오셨어요? 그런 무의미한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복심 씨의 시선은 소파 옆 테이블에 놓인 달력에 고정되었습니다. 정확히 남편의 기일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죠. 복심 씨는 그 글씨를 읽으려 했지만 거리가 있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화 중에 무심코 달력 쪽으로 다가가던 복심 씨는 그 글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여행 출발이라고 적혀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복심 씨의 입에서 조용히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나저나 저번 달엔 내 친정 제사 다녀왔다며?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저희 쪽이니까요. 아무래도 일손도 부족하고 해서요. 아, 그리고 오키나와 여행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가니? 복심 씨가 달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방 안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게 나 솔직히 서운하다. 너네는 처가 재산은 챙기면서 시댁 재산은 왜 안 챙겨주니? 가족 행사도 그래. 매번 나만 혼자 냅두고 말이야. 그 말에 며느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요즘 자식, 며느리한테 제사 강요하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제 아버지는 아니시잖아요? 어머니랑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저는 왜 껴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 복심 씨를 보며 며느리 선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하셔야 해요. 저희도 사회생활 하느라 바쁘고 또 제 친정도 신경 써야 하는데 매번 이런 일로 부담 주시면 어떡해요? 부담이라고?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 집 마련해 주신 것도 부담이니? 그 부담스러운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거니? 아들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거예요. 다음에는 꼭 다음에? 7년 동안 매번 다음에 했지. 그런데 한 번도 온 적 없잖니? 복심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사람이 마침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명절에도 찾아뵙고. 1시간 들렀다 가는 게 효도니? 복심 씨의 말에 선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죠.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하든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네요. 제가 봐도 어머님은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 계세요. 요즘은 누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으며 삽니까? 아들은 여전히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도 들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복심 씨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죠. 진수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내 아버지 제사에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너는 와야 하지 않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며 대답했죠. 저도 바빠서 시간이 안 나서. 시간이 안 나? 처가 제사에는 시간이 나는데.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면 굉장히 서운해하실 거다. 살아생전 너네 잘 살아보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너네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셨다. 벌써 잊었니? 특히 선주 너가 더 잘 알지 않니? 우리 며느리 챙긴다고 맨날 용돈 주고. 어머니, 제가 언제 집 해달라 한 적 있나요? 시아버님이 좋다고 해주신 건데 그걸 이제 와서 왜 어머니가 따지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그리고 그것도 아들 좋다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 알겠다. 너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알겠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복심 씨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복심 씨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죠. 괜히 너희 바쁜데 방해했네. 이만 가보마. 여행 잘 다녀오고. 현관으로 향하는 복심 씨의 뒤로 아들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사정? 어떤 사정이 있길래 처가 제사는 빠지지도 않으면서 7년 동안 한 번도 내 아버지 제사에 안 왔니? 질문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쳐다볼 뿐이었죠.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뼈가 녹도록 일했는지? 넌 모르겠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꼭. 다음은 없다. 맨날 얼어 죽을 다음이니?
나 간다. 나오지 말거라.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복심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 부부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다 건강을 해친 남편이었죠. 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복심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님이 제 아버지는 아니시잖아요? 저는 안 낄 거예요. 어머님은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 계세요. 누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간섭받으며 삽니까? 그리고 아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복심 씨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은 안 돼. 복심 씨의 속에서는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속이 상해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버티던 줄이 끊어진 기분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복심 씨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아들에게 물려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죠. 명의는 여전히 복심 씨 앞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아직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죠. 이젠 필요 없겠네. 복심 씨는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의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평소보다 공손했죠. 복심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의 동요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집 30일 안에 비워라. 무슨 말이에요, 엄마? 그냥 길 못 간다고. 아들 진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듯 들려왔습니다. 복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온 적 없잖니? 그리고 내 아버지가 제 아버지는 아니란 며느리 말, 내 귀엔 아주 또렷했다. 그런 말 듣고도 그 집 계속 내줄 순 없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복심 씨는 이제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죠. 엄마, 어제는 선주가 좀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받아들이는 방식은 내가 정할 일이다. 너희는 30일 안에 그 집에서 나가거라. 복심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7년간 쌓아온 서운함과 전날 받은 상처가 그녀의 결심을 굳히게 했죠.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요? 전세금도 없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그 잘난 사돈댁에 가서 살던가. 복심 씨의 말에 아들은 격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준 집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 할 말 다 했으니 끊는다. 전화를 끄는 복심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2시간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황급히 찾아온 것이었죠. 진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며느리 선주는 울고 난 듯한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복심 씨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도 대접하지 않았죠. 이제 그런 의례적인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어제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조금 격양돼서 선을 넘은 것 뿐이에요. 며느리 선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복심 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저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도 느껴졌죠. 말실수. 마음에 없는 말이 어떻게 나오니? 7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처가 재산은 다 갔다는 거, 그것도 다 실수라는 거니? 아들 부부는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복심 씨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라. 내 아버지 제사상 앞에선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으면서.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제사도 꼭 모시고. 진수 씨한테 왜 이러세요? 그래도 아들인데.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잖아요.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맞아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여태껏 그런 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아니? 이제는 지쳤다. 진수야, 며느라. 복심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 부부가 동시에 말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어렸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집을 비워달라는 게 너무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며느리 선주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너희가 살 곳은 너희가 알아서 해. 안 나갈 거면 집세라도 받아야겠다. 그동안 공짜로 살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엄마! 아빠가 우리 준 집인데요. 진수가 소리쳤지만 복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무슨. 네 아버지도 네가 이렇게 행동할 거 아셨으면 주지도 않았을 거다. 복심 씨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집 내놓을 거다. 그리고 법적으로 내 집이니 비워달라는 건 정당한 요구야. 아들 부부는 말문이 막힌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선주가 먼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시도했죠. 어머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제사도 꼭 모시고 시댁에 신경도 더 쓸게요. 이제 너희 진심을 믿을 수 없구나. 아들 부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수가 복심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빼냈죠. 이제 가봐라. 더는 할애기 없다. 그리고 30일 안에 집을 비워.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아들 부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선주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고 진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그저 어머니를 바라봤죠. 복심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 부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향했죠. 문이 닫히고 복심 씨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 뒤로도 아들 부부는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울며 용서를 빌었죠. 사돈까지 찾아와 중재에 나섰지만 복심 씨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일째 되는 날 복심 씨는 아침부터 초조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정말 나갈까? 혹시 법적 분쟁으로 번질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오후 2시 창밖으로 이삿짐 트럭이 보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짐을 옮기고 있었죠. 복심 씨는 그 모습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진수가 마지막 짐을 트럭에 싣고 아파트 현관을 올려다봤습니다. 복심 씨의 창문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듯했죠. 그렇게 아들 부부가 이사를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심 씨는 부동산에 들러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몇 달 후면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했죠.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심 씨는 문득 아들의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금세 그런 생각을 털어냈죠. 이제 그만 신경 써야지. 한편 아들 진수 부부는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전세방으로 옮겼습니다. 살던 아파트에서 전세방으로 이사하며 가구 반은 처분해야 했고 짐은 절반도 정리하지 못한 채 떠났죠. 좁은 공간에 짐이 가득했습니다. 선주는 매일 눈물로 하루를 시작했고 진수는 무거운 어깨로 출근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며느리의 한탄에 아들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가 쪽에도 몇 번 도움을 청했지만 막상 어려울 때 그쪽도 등을 돌렸습니다. 공간이 없다며 거절하더니 연락마저 뜸해졌죠. 이제야 그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은 어려울 때 곁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1년 후 남편 8번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복심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자서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이전보다 간소하게 준비했지만 정성만큼은 여전했죠. 도미찜, 북엇국, 밥 한 그릇. 제사상은 소박했지만 복심 씨의 마음은 더는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젠 내 할 일만 하자. 누구 오겠거니 기대도 말고. 제사 준비를 마치고 나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복심 씨는 제사상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시간에 누구일까? 복심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아들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회사 끝나자마자 왔어요. 복심 씨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수의 눈에는 진심이 어려 있었죠. 하지만 복심 씨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참이었습니다. 왜 왔니? 아버지께 인사드리러요. 오랜만에. 복심 씨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죠. 거실에 차려진 제사상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진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죠. 아버지,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는 진심을 담아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절을 이제야 올리는 것이었죠. 복심 씨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찾아오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밥 먹고 가렴. 네, 엄마. 간단한 저녁을 함께 먹으며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죠. 예전처럼 따뜻한 가족의 식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진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르게 있겠니?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선주는 어떻게 지내니? 그냥 그래요. 적응하느라 힘들어하지만. 진수의 대답도 솔직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이나 꾸밈이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진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복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더 이상의 용서나 화해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알겠다. 건강 챙기고. 네,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복심 씨는 아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를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예전처럼 꼭 와라, 전화해라라는 말은 하지 않았죠.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문을 닫고 돌아선 복심 씨는 제사상을 정리하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와 실망 그리고 서운함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그날 밤 복심 씨는 식탁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해서 오히려 편하네. 창밖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복심 씨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오늘따라 잠이 잘 올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삿날마다 아들은 조용히 찾아왔고 복심 씨는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의 기대도 서운함도 없는 담담한 관계. 어쩌면 이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달에 한 번 진수는 혼자 찾아와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고 복심 씨는 간단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둘 사이에 깊은 대화는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네요. 자식 때문에 울고 웃다가 이제는 이렇게 초연해질 수 있다니. 창밖으로는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일 뿐이었죠. 복심 씨는 이제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시작하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만을 기다리며 살지 않게 된 것이죠.